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전국이 산불 때문에 몸살이었는데 지금 이 봄비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인데 여당에서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라고 반발하던 법안이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겁니다. 전국은 여야 사이에 꽁꽁 얼어붙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설전이 거셉니다. 갖은 비유도 등장했습니다. 장학 퀴즈 얘기도 나왔고 국어사전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장학 퀴즈 국어사전까지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충돌.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쓰고 있는 중요한 헤드라인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 거부권과 입법 독주의 충돌이 시작됐다라고 동아일보는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이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이 침해됐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향후에 노란봉투법, 방소법 등등 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터라 대통령의 거부권 국면이 또 오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는 정면으로 대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Amazing. 한국일보 5면의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 엑스포 5천여 명 시민 환영에 한국을 찾은 실사단이 어메이징의 엄지척을 연발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진 보시죠.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 인파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실사단을 환영했습니다. 실사단에서는 마치 내가 K-팝 스타가 된 것 같다라는 반응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부산이 이번 엑스포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배후.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배후 이야기까지 급기야 등장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 배후를 경찰이 특정했다. 과거에 이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가 피해자와 코인 투자로 얽히고 살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천조. 서울신문 6면 기사 함께 보시죠. 작년에 나랏빛이 사상 첫 천조를 넘었다는 우려스러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새 62% 이 나랏빛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국면 탓도 크겠죠. 회계연도 결산 심의 의결 관련된 기사인데 경기도 안 좋은데 나랏빛까지 천조를 넘었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나라 살림도 120조 적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이 산불 때문에 큰 골치여서 이 봄비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 강동의 별, 전주혜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봐라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영장 기각 후 그리고 한동훈과 국어사전.
알쏭달쏭한 주제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죠. 하영재 의원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봐라, 이 대표도 영장 실질심사 갔어야 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영장 또 오면 가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조홍천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번에 첩부동의안 왔을 때 저도 그랬고 꽤 많은 분들이 이거 구속영장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번에 하영재 의원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고 나니까 참 공교롭게 그때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떳떳하게 영장 실질심사 받고 기각했으면 사법 리스크 해소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떳떳하지 못했고 사법 리스크가 지금 상존해 있다라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하영재 의원 영장 기각에 불똥이 이재명 대표에게 튀고 있다라는 국면입니다. 비명계 중진 의원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심사 봉쇄 비겁하다. 하의원 경우와 다르다고 하면 경광부회다. 민주당에서는 저건 자범이고 이건 정치 탄압이다. 라고 한 관계자가 인터뷰한 바 있죠. 경광부회다라고 비명계 중진은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다선 의원, 중진의 다선 다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안 지켰다. 일이 점점 꼬이고 있다. 이제 이 대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친명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번엔 친명계 반응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명계, 검찰 정치 탄압이 명백하다.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지 모르지 않냐. 영장 심사 선택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요. 부패 사건이 하영재 건과 이 대표 건은 전혀 다르다. 두 사안을 결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너는 자범, 나는 정치 탄압. 너 잡, 나 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는 자범, 나는 정치 탄압의 이 비유가 지도부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 하영재 의원의 표결도 보면요. 재석 281명 중에 예. 160표가 찬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부결표를 던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건과 수평으로 비교를 해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당 밖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국민의힘 말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 심사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했건만 결국 그렇게 믿던 방탄 조끼에 발등 찍혔다. 신조군요. 믿었던 도끼가 아니라 믿었던 방탄 조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도부와 친명계를 제외하고는 비명계와 당 밖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은 매우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 소위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후폭풍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 출신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엔 네. 이게 의외로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 영장 심칠 심사가 통과가 돼서 그때 한번 불똥이 크게 튀었어요. 아 뜨거. 근데 법원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각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불똥이 한 번 더 튀는 모양새예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무슨 정치 탄압이다 아니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하영재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저런 결과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자기 혐의를 본인뿐만 아니라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 다 이화영 전 부시장까지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고 증거라고 하는 부분에 또 혹은 유동규 등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측근들을 도주하라고 교사한 적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율사 출신이 이재명 대표인 경우에 예. 저런 말만 믿고 또 갔다가 구속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명계 말 믿고 덜컥 영장 시작 갔다가 구속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인태 의원 얘기를 의하면 예. 구속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긴 또 구속되래요. 또. 예, 구속되고 난 다음에 무죄되면 바로 대통령이다. 한술 더 떠. 예, 굉장히 어릴 때 우리가 예. 봤던 뱀 주사위 놀이 같은 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뒤에 숨지 말라는 부분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갈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어쨌든 정치 탄압에 의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하영재 의원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아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문제하고 다른 구도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바둑 두듯이 어떤 수를 두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네. 그 혹시 이 친명계 의원들 겉으로는 이렇게 내색 안 하는데 속으로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 가면 구속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사실 불안함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영장 청구만으로는 분명히 기각될 것이다. 우리 법원은 그렇게 판단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예. 검찰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번 건이 아니고 이번 건과 그 다음 건 계속적으로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시도 중에는 분명히 어떠한 뭐 방법으로 라도 한 번은 구속될 거다.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속을 시켜야만 본인들이 좀 승기를 잡는 듯한 느낌을 검찰이 이미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 그리고 다음에도 통과시킬 수 없다. 너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은 안 되지만 한 번은 언젠가 구속될 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사실은 뭐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떳떳하게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기각시키고 와라라는 건데 내심 비명계 의원들의 속에도 떳떳하게 갔지만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용기 의원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서는 떳떳하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구속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판사 출신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만약에 다음번에 가요. 그럼 구속될 정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전 반반인 것 같습니다.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가지고 이제 되느니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그리고 이제 그건 이미 기소가 됐죠. 뭐 대장동에 한 뭐 5천억 가까운 그런 뭐 수익, 뭐 업무상 배임이랄지 성남 FC 또 후원금 이런 사건은 다 이제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영장이 재청구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데 또 수사 중인 게 있죠. 뭐 428억의 수익 약정. 뭐 이제 이거에 유의미한 이제 증언이나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의 추측인데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그런 유의미한 이제 증거 확보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거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만약에 발부될지 기각될지 이제 이것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아직 밥을 지으려고 쌀 한 불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밥이 맛있는 밥이 될지 아닐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이순신 장군의 명언, 사즉생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죽으려고 하다 죽으면요,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근데 저의 직감으로는 그때 아마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고 스스로 지난번 때 스스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 도망의 염려는 사실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전주혜 의원이 그 영장 전담 판사를 또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거는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라 부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장 구속에 그러니까 영장 구속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만약에 영장 심사 갔으면 기각됐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기록을 본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이 시켰다 이런 증언까지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치열한 법리 다툼, 특히 대장동 사건은 이제 업무상 배임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뭐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러한 지금 법리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리적인 싸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사실은 법원에서는 좀 이거는 다툴 여지가 있다. 재밌군요. 예,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장 발부가 되는 게 아니라 부인을 하는 사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오히려 영장 기각에 더 힘이 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장 청구 사실이 굉장히 방대했잖아요. 5가지 범죄 사실에다가 뭐 기록도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본인이 용감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치열한 법리로 그렇게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퉜다고 하면 저는 기각됐을 것이다.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거는 그런 사실은 면에서 사즉생 생즉사. 전재 의원이 이제 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영장 발부 판사를 했던 경험으로 그때 갔으면 기각이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전현기 의원님 그때 갈 걸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다음번에 가지 말고 손톱만큼이라도 공정하고 정상적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가서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출신이 그때 갔으면 기각이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결정은 다 판사가 내리는 거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정말 말도 안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판사들은 결국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기각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저희도 봤습니다. 그러나 기속적으로 검찰은 재청구 안 되면 3청구, 4청구까지 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3청구, 4청구까지. 네, 맞습니다. 이 무리한 그 검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영장 청구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도 그래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만에 하나 때문에 그랬다. 맞습니다. 그 만에 하나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봤던 거고, 결국에 검찰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속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욱 장관만 봐도 서해 피살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그다음에 보석이 화가 났다가 구속이 됐다 풀려났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명확했다면 확실히 구속을 시킨 다음에 재판까지 끌고 갔어야 됐는데, 지금 일단 검찰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증거가 또 안 나오니까 갑자기 또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단 한 번의 구속이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고 하는 이 무리한 시도들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용인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솔직하게 앞으로 혹시 또 구속 말씀하신 것처럼 2청구, 3청구, 4청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대표가 가서 영장 기각시키고 왔으면 검찰 입장에서 또 청구하기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뭐 방탄 리스크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치적인 위상이 엄청 커졌을 텐데, 솔직히 그때 기각이 확실하다고 했으면 갈 걸 조금 아쉽긴 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죠. 그 부담을 느낄 정도의 정상적인 검찰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무리한 수사 안 했을 거랍니다. 그 부담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 말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 그 얘기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판사 앞에서 하라. 정치 탄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죄입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냥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돼요. 결정권은 영장 청구를 하는 건 검찰이지만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되죠. 그럼 판사가 뭐 국민의힘 편이에요? 아닙니다. 검찰 편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당연히 믿고 당연히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내로남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혹시 이거 좀 이미 지난 일이라고 약간 놀리시려고 그때 했으면 기각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그냥 제 감으로는 사실 오케이. 왜냐하면 제가 영장 심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다툴 여지가 많은 것. 알겠습니다. 다툴 여지가 많은 것, 뭐 이것은 충분히 판사들이 영장 충분히
다툴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속이 되는 순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죄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속이 되는 순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 한 편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법원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었지 않나.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흥미롭군요. 만약에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영장실질 심사를 갔다면 기각됐을 수도 있다는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불똥이 튀고 있는데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인 건과는 다르게 통과돼서 불똥 한번 튀었고 기각돼서 불똥이 지금 또 튄데 또 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하영재 의원님 영장 기각 관련해서요. 대표님과 비교가 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수고하세요. 그런가 하면 최근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명검이 되기 위한 담금질 과정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조홍천 의원이 이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명검을 위해서 담금질 되는 건 좋은데 왜 우리도 담가지냐? 왜 우리 당도 같이 담가지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평가나 전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체적으로는 법적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은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무죄 입증을 어떻게 잘해서 무죄 확정을 만들까 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대표 본인이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담금질 당하신 거 저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도 역시 계속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해야 하냐라는 발언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성남FC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표 후원의 개설 당일 후원을 강요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2017년 2월 9일 성남FC 사무국장이었던 박모 씨가 직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후원의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해요. 후원의 개설 당일이에요. 아니, 성남FC 직원들에게 사무국장이 이재명 대표 후원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후원 건수와 금액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직원 12명이 총 135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할 인원 확보를 위해 2016년 10월에는 직원들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지시했고 선거인단 모집까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을 경선에 동원했다라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 구청장은요 최근 지난 선거 때 구 공무원 선거에 동원했다고 구속된 적도 있는데 지금 성남FC는 이재명 대표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해요.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후원금도 내라고 하고 권리당원도 납부시키고 그 직원들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갖다가 했지만 그때 이제 제3자 뇌물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익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까지도 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이익이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한 제3자 뇌물죄를 넘어서 가지고 뇌물죄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갈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제1당 대표로서 보이지 말았어야 될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본인이 식언을 갖다가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체포 특권을 사용한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결백하다 증거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도 판사 앞에 서라 그랬더니 거기서 꼬리를 갖다 확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보고 뭐 이게 뭐 명검 운운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뭐 명필이 붓을 가립니까? 그럼 명검이 그런 특권 뒤에 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검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원포인트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이게 87년에 헌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생긴 게 뭐가 있냐면요. 영장실질심사는 1990년대 생겼다고요. 옛날에는 구속영장을 갖다가 검찰이 청구할 때 판사님들이 그 피의자들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대충 그냥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구속 사유가 있나 없나 실질적으로 보고 법원에서 이걸 갖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에 이러한 그 불체포 특권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님, 전윤규 의원님 계시지만은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남FC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고 후원금도 냈고 누가 냈는지 몇 건을 냈는지 금액은 몇 건인지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또 권리당원, 민주당 권리당원에 가입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검찰 구속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전주의 의원실에서 또 법무부에 질의를 해서 이 자료를 확보했어요. 전주혜 의원님. 네. 전주혜 의원실에서 이거 자료를 확보했는데 네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 사무국장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박 전 국장이라는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업무와 고용 등의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후원금도 이제 또 납부를 시키고 또 가입 이 당원 가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같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굉장히 이게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죠. 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2017년에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선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이런 그 당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또 대선 경선에서 본인이 당선이 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성남시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영끌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박 전 국장이 소위 자발적으로 오버 액션을 한 것일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국어사전 공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거는 입법권을 무력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수사권 축소법대로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개헌입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 판단이십니다. 시행령 통치 계속 할 겁니까? 그걸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장관님 국어사전에 등 찾아보셨어요? 등이라는 건 등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뭐뭐 등이라. 자, 위원님. 중을 등으로 바꾸셨잖아요. 입법 과정에서. 그 등이 한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본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저희의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죠. 지금 검사 출신의 민주당 김혜재 의원하고 역시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어사전 마니아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까닭은 등의 뜻을 두고 국어사전 찾아봐라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내가 본 국어사전하고 네가 본 국어사전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표준 국어사전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아니겠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법리적인 문제라 원래는 중으로 돼 있어요. 부패범죄 뭐 또 뭐 있죠? 경제범죄 네. 등이에요. 중으로 돼 있었는데 아니요, 그걸 등으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이라고 하면
김영주, 정혁진 중 이라면 뭐 김영진 아니면 정혁진으로 한정돼 있는 건데 김영주, 정혁진 등으로 지금 검색법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걸 두고 김혜재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국어사전 봤냐 뭐 지금 논쟁인데 국어사전 보셨습니까 혹시? 저걸 국어사전을 꼭 봐야 됩니까? 아니 일단 저는 참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한민국에 검사장 하셨던 분이에요. 두 분 다. 한 분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고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뭐 3학년, 4학년 그 정도 교실에서는 할 이야기를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한다라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민도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법문으로만 따지면 명확하게 더 이상 해석의 여지도 없이 대통령에게 재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은 부패 범죄, 그 경제 범죄 등 중요한 범죄다. 그 중요한 범죄가 어떤 범죄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알아서 이제 해가지고 검사한테 일을 갖다가 맡겨라.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사가 뭐 일을 많이 하냐, 경찰이 일을 많이 하냐, 공수처가 일을 많이 하냐, 그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지금 범죄를 갖다 없애가지고 지금 뭐 코인 범죄, 뭐 김치코인 해가지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마약이 얼마나 지금 그 만연해 있으면 전직 대통령 그 손자가 막 이렇게 마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마약 청정국도 아니에요. 이젠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그 국회가 그 대정부 질의할 때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하고 법무부 장관이 머리 싸매고 논의를 갖다가 해야지 등이냐 중이냐 뭐 법의 취지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국회가 뭐 부분 의원님 계시지만 수준이 너무 이하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등은 한동훈 장관 말이 맞다 이런 말인데 제가 지금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사전 등을 쳐봤더니 의존 명사, 명사나 어미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문, 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도시. 그러니까 울산, 구미, 창원 말고 더 있다 라는 뜻이 제1번의 뜻이고 2번, 명사 뒤에 쓰여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예문, 남부군 사령부의 주최로 거리가 가까운 전남, 전북, 경남 등 3도 유격대의 씨름 선수를 초빙하였다라는 것. 근데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에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을 인용한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김혜재 의원이 잘못 인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라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의 그 한정함이라는 게 앞서서 검수완박법에서 나와 있는 그 2개 중에 하나로 한정한다의 뜻이 아니라 앞에 2개 이상의 명사가 열거됐을 때 이와 비슷한 명사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의미를 한정한다의 뜻이고 여기서의 그 한정함이라는 게 검수완박에서의 이 2개뿐이다라는 뜻으로 오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말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전용기, 정혁진 등 패널들은 하면 2,500명 정도의 패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용기, 정혁진 등 돌직구 쇼 출연 패널들은 그렇죠.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고 따라서 저는 계속 반복하지만 만약에 선진국처럼 대정부 질의를 둘이서만 하라 그러면 저런 질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중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실제로 묻고 싶은 걸 둘이서 묻고 둘이서 답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등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대정부 질의에서 순수만 바뀌어지고 야당은 똑같은 질문을 다른 의원들이 계속하고 똑같은 답변을 뭐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 강요들이 똑같이 답변하는 그런 부분은 참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봐도 비효율적인 대정부 질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의 취지를 봤을 때 한 장관의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가능하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등을 저렇게 국어사전 갖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의 이 대정부 질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비판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혜재 의원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좀 보면서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저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뭐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뭐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예. 조선 제일 혀다. 한동훈 장관의 네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출마를 못하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과연 전면에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그게 유리할까?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래도 나름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싸움 잘하고 좀 부럽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제일의 혀다라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총선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했는데 최근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현안 질의할 때도 한동훈 장관 민주당 의원들만 만나면 특히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비아냥 최상위 엘리트이시잖아요. 큰 뭐 어려움 없이 곱게 잘하셨고 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좀 없어 보이고 그냥 단순히 그 말싸움 그 순간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던데 혹시 선거나 이 정치 출마를 좀 하려고 좀 그런 일부러 태도를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지역이나 뭐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강남이나 이런 안전한 데로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거 모양새가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을 나가야 될 텐데 뭐 지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두 의원 모두 다 한 장관이 총선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가 하면 김병주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장악 퀴즈냐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 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는데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몇 명입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복무요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는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 복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대체 복무요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몇 명인지를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예상 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장악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보통 이제 그 대정부 질의할 때 질의 내용을 먼저 장관실에 주죠. 그래서 미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이번의 경우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뒤에 아마 김병규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해요. 대충 몇 명이라도까지 성의를 보였으면 저렇게 큰 소리를 안 쳤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장악 퀴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에 대한 어떤 장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내가 너무 완벽하니까 나의 허점을 이용해서 숫자를 알아맞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어떤 인식 구조가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일부러 장관이 모를 것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만에 하나 있다면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정법전. 저거는 저 김병주 의원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대체 복무요원은 그 근거 법이 있거든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법무부가 아니에요. 국방부하고 병무청이거든요. 만약에 그 김병주 의원이 저 뭐 그 대체 복무 요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다 이야기합니까? 한동훈이 뭐 국무총리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김병주 의원 질문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잘못된 질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서로 다른 의견들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치열한 토론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무한 충돌의 서막.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고 양곡법 말고도 앞으로 줄줄이 단독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황. 윤 대통령과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황이라 거부권 입법 폭주의 무한 충돌의 궤도가 시작될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듭니다. 일단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쌀값 정상화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 농민 파탄, 민생 파탄, 윤석열을 규탄한다.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문재인 정부 때 왜 반대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파퓰리즘 법안이란 겁니다. 정부 예산은 하수분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가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야 사이의 정면 충돌 양상. 자, 먼저 전용기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통과시키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값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쌀을 생산하지 못하게끔 막았던 것이고 그 총량을 관리했기 때문에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디테일이 좀 떨어짐으로써 쌀값 문제를 막지 못했고요.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라도 막아보자고 해서 이것이 민생 법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법안으로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점은 없을까 하는 우려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양곡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것은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당 초안대로 했다면 더 많은 반발들이 있었을 것이나 이 중재안을 의장이 발의를 했고 그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던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안 받았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크게 거부할 권한은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거부할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왜 이 쌀들을 사들여야 되나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용산 굳이 이전 안 해도 되는 거 이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부터 좀 돌아보시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막대한 세금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전주혜 의원님. 저는 그 21대 국회 들어와서 그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내세워서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법치 유린이 너무나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 양곡관리법입니다. 한번 그 경과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 양곡관리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발의가 됐었어요. 2021년 12월 이때부터 발의가 됐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13일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양곡관리법 민생 1호 법안이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표 민생 법안입니다. 이게. 양당 간의 민생 법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하명을 하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연히 이 법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그랬더니 무슨 사산이 났느냐. 무늬만 또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또
제2교섭단체용, 그러니까 야당용회가 저희가 이게 여당이지만 아무튼 이 제1교섭단체 이외에 그러니까 3대 3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지난번 민영배 의원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4대2, 그러니까 검수완박 시즌 2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리 한 번 안 하고 왔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그냥 패싱하고 왔어요. 농해 수위 패싱하고 와서 법사위 왔어요. 법사위에서 당연히 이것을 심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패싱을 하고 그리고 본회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농해 수위 패싱, 안건조정위 패싱, 법사위 패싱한 법이 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고 자유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접근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깡그리 무시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법의 내용과는 별개로 당연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거는 잘하신 것이다.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거부밖에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슬픕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 절차 무시라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한 유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다시 질문 내용도 드릴게요.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다시 전용기관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헌재에서도 최근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했잖아요. 민영배 의원을 소위 위장탈당시켜서 안건 조정이 무력화시킨 것, 패싱한 것, 양곡관리법 내용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로 전재호 의원께서 농해수위 패스하고 법사위 패시하고 안건 조정이 무력하고 너무 패싱을 많이 했는데 이 정말 좋은 법이라면 좀 절차를 지켜서 국회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헌법 정신인데 왜 이렇게 패싱을 많이 했습니까? 법상 절차를 지킨 겁니다. 이거는 뭐 위장 탈당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이 된 지가 지금 2년 가까이 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걸 패싱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저희도 법상의 절차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법상의 절차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조정훈 의원이 뭐 이재명 구속되면은 김건희 특검하겠다 이런 회계망측한 논리를 펼치면서 막고 있는 거라서 저희도 법의 절차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리하게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있었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법의 절차를 이미 다 지켰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패싱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사위를 패싱했다 말씀하시는데요.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우 법사위원장께서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아서 다시 우리 농해수위로 넘어와서 농해수위에서 투표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법의 절차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 법자체를 논의를 하지 않은 법사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이제 내용과 관련된 논란인데 이게 제목은 양곡관리법이라고 붙었긴 한데 사실상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수하는 법안이 주요 내용이라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시장 경제 조절에 따라서 쌀 농사를 좀 어느 때는 적게 짓고 많이 짓고 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남은 걸 정부가 다 사주니까 무분별한 쌀 생산량, 다시 말해서 양곡 관리가 안 될 것이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거 창고복지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1조 4천억대 쌀 의무 매입 비용, 연간 1,000억 원 보관 비용까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난해 쌀 보관료가 884억 6천만 원으로 집행됐다라며 이건 창고복지법이다라는 비판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과 관련해서 전재호 의원님. 이제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이 법안이 2021년 12월에 이미 발의가 됐던 법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당시 부총리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이면은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것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에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한 거예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야 이거 밀어붙여 하니까 안건 조정에 무력화시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토론이 없었던 법입니다. 숫자, 머리수 가지고 세우는 거 이것은 문명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세계 10위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부끄러워한 일이고요. 그래서 정말 절차 무시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이 문제라고 분명히 홍남기 부총리가 했던 법이에요. 왜냐? 이게 무조건 강제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작물과 형평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이 법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작물과 쌀만 작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보리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작물은 빼고 왜 쌀만 해야 되느냐에 이런 그 다른 작물과 형평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강제 매입을 하게 되면 사실 예산 부담을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문제 있는 법안이다 하다가 갑자기 지금은 또 좋은 법안이라고 민주당의 태도를 바꾸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죠. 기재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욕했습니다. 왜 이거 반대하냐고. 강제 매입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 되니까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는 이거 강제 매입 필요하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이미 했고 다시 국회에 재부의가 됐으니까 저희가 더 많은 토론이 있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이 있다면 충분히 받을 의사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도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표결까지 거쳤던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짚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란이 여야 사이에 팽팽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점은 민주당이 이 양곡관리법을 이상하게 한일 문제와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멍게 얘기가 대표적인 예죠. 들어보시죠. 오직 했으면 후쿠시마 명제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 그것만으로는 우리 농민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곡관리법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 정부가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면서 왜 쌀은 안 사주냐라는 식의 일종의 어떤 프레임인데 김영주 의원님 뭐 양곡관리법 논란 뭐 양당이 지금 팽팽하니까 충분히 다 전해드렸고 지금 이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가 약간 사드 괴담 비슷하게 그러니까 좀 여전히 결부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직 사실이 아니고 그런 어떤 뭐 썰 또 일부 우익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사실인 양 전제로 질문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용기 의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그 말씀을 믿고 민주당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 같고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홍남기 부총리도 재정 건전성 고갈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호남이든 뭐 경남이든 간에 농촌 지역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1조 3천억, 1조 4천억을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선거구도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쌀만 많이 사준다.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호남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뭐 정반 이렇게 나눠서 논의되는 게 매우 아쉽고 양곡관리법에 지금 기대어서 토론을 할 게 아니라 농촌 지역을 어떻게 정주 지역으로 만드냐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쌀수매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호남 지역의 포퓰리즘 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논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어찌할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 내에서는 쓰리아웃이다, 체인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급기야 당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인데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활동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뭔 말을 했길래 안 그래도 야당에서는 4.3 추모 행사를 왜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냐라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의 본격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4.3 추모식을 직접 가서 챙긴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엄청 커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나른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4.3 추모 행사에 대해서 격이 낮은 추모 행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대통령이 참여하는 무수히 많은 기념일은 언제 격을 따져서 기념일을 챙겼습니까? 마치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대통령이 격 따져가면서 추모 행사를 참석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지적이다.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아주 짧은 시간에 크게 3번의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것 아닙니까? 저 개인 의견입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운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도 국가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뭐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독파진영 천하 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동반자로 보시는 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 이번에는 4.3 추모 행사에 대해서 격이 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장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대표로서 김재원 최고의 발언에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당대표로서 국민 정세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번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4.3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대착오적인 감 떨어진 막말이 일상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아닌 극우 유튜버입니다.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공약을 립서비스라고 말합니까? 5.18 정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이라면
광주 시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재원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냐. 제발 국민 눈치 좀 살펴라. 그리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추모에도 격이 있냐. 최고위원에 걸맞은 격을 갖춰라. 자살골도 골로 친 다음에 해트트릭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 수석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활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4.3은 격이 낮다. 이게 규정으로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각종 기념일이 5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4.3 희생자 추념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법과 규정을 갖다 따진다라고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뭐 3.1절이나 광복절하고 4.3 추념일하고는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4.3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특별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장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더니 위원장은 총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념일에 국무총리는 반드시 위원장이니까 참석을 갖다가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은 그때그때 가서 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작년에 대통령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법전 갖고 다니면서 법조인이니까 이런저런 규정을 따지지만은 이게 바로 그 법조인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이 뭐 검사 출신이시고 굉장히 아주 그 훌륭한 법조인이시기는 한데 그런데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당의 다른 당도 아니고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경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유감이고 더 유감인 건 뭐냐면 이런 발언이 언제 나왔느냐. 본인이 지금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실수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우리 국민들한테 더 마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본인 말씀대로 뭐 최소한 4월 뭐 한 5, 6월까지라도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김재원 최고위원에서 발언이 아예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갔잖아요. 그 이유를 해명하라라는 상황에서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갔다라고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는 4.3 피해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대통령이 저 격 낮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틀린 거죠. 아니, 듣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주 의원님 안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당선인 시절이었죠. 예, 작년 4.3 그 희생자 추념의 날에는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상황 때문에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신 거지 무슨 마음이 없어서 못 가신 건 아닌데 이것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뭐 그런 제주 4.3 사건이랄지 아니면 또 5월엔 또 5.18 또 민주화의 날이 있는데 뭐 이런 데 있어서 정말 희생자들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런 각별한 좀 언행에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소위 5.18 망언 때문에 총선 직전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재원 수석 최고의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학용 의원 등등 의견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으로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꾸 중도층의 민심과 다른 얘기들을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최고위원인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건 당대표가 뭔가 결단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말씀, 대표로서 강단이 필요하다. 처음에 강도 높은 조치했다면 문제는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이다. 라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번에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전현기 의원님, 뭐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당장에 활동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원들의 당심에 의해서 선출된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치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자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총선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내년 총선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총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가는 형국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망언을 계속적으로 남발하면 국민의힘도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몇 달간 그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셀프 셧다운 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윤리위에서도 누군가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보고 윤리위에서 이 해당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회부권을 좀 봤을 때 윤리위가 구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구성되고 윤리위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자맹을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또 이 정치권의 큰 또 대선배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벌써 3번째란 말이에요. 총선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 스스로가 우선 당에서 그런 어떤 수석 최고인 만큼 자기 반성과 어떤 그런 기회들을 먼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윤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경고를 당대표가 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자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현재 단순히 이 4.3 같은 경우는 올해 대통령 추념사가 당선자 시절의 추념사와 거의 같았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 도민들이 상당히 별로 감동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참에 사실은 4.3 희생자들이나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당이 우선 정중히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김재원 최고는 본인 스스로가 우선 최고위는 몰라도 방송 공개 활동이나 인터뷰는 스스로 거절하는 그런 것들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필요하다. 자기 선언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책 때문에 안 싸워도 될 김기현 당대표, 홍준표 시장까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가 카리스마 없고 미지근하다. 천방지축 행동 방치하면 지지율 폭락한다. 제명을 촉구하며 당대표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정광훈 목사와 공천권 두고도 또 설전을 벌인 바 있죠.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지방자치 행정 맡은 사람도 그 일에만 전념하라라고 하자 지지율 폭락 분석을 하고 있냐. 당 지도부 줏대 없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 때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홍 시장이 김기현 대표를 연이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재원 최고위원 사태로 인해서 전 당대표와 현 당대표, 전 당대표죠. 사이에 전현직 당대표들 사이에 설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말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재 의원님. 홍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현 지도부 흔들기에 나선 거 아니냐. 김재원 최고위원 사태를 명분으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이 사태를 빨리 수습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달간 최고위에 안 나오고 또 방송 출연 안 하겠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조치가 당원들이 봤을 때 적정한 조치인지 사실 좀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다. 아까 김기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신 걸 보니까 응분의 책임을 이제 묻겠다 이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고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과 또 상의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실은 홍 시장이야 또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쓰셨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빈도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중지단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대권까지 도전하셨던 분이고 예전에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도 나서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어떤 것이 총선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정당 지지율 얘기도 앞서서 언급이 됐는데 정당 지지율이 어떻길래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가 거의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34, 33, 33, 33으로 비슷했는데 3월 첫째 주에만 하더라도 지지율 격차가 꽤 났었군요. 39, 29.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른데 3월부터 잘라놓고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같은 언행 논란이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영향을 미쳤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리어미터 같은 경우는 3월 지지율, 양당 지지율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가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법정을 드나들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지율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보다도 야당보다도 한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당이 긴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총선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 논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시신 유기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2인조가 벌인 납치 살해인 줄 알았는데 이를 사주했다라는 이모 씨가 나오면서 남성 3인조의 범행으로 가는 듯 하더니 그 위에 부부가 이 살해 사건을 사주한 건 아니냐라는 윗선이 지목되면서 5인조의 범행으로 사건이 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초기에 가담했었다는 공범까지 지목되면서 최소 6명이 이 범행을 가담하거나 주도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꽤 커진 셈입니다. 윗선이 있다. 사주 청부살인이라는 가능성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무슨 정치 쟁점, 정치 사건도 아니고 윗선까지 나왔습니다. 강남 납치살인 윗선이 사주했다? 피의자 황 씨, 주범인 이 씨가 윗선에서 4천만 원 받았다라고 들었다고 경찰이 진술을 해버렸어요. 그 윗선은 유 씨 부부, 가상화폐 투자업계 큰손으로 알려져 있는 유 씨 부부. 경찰은 윗선으로 의심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계좌 추적 중인데 주범인 이 씨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가상화폐 투자계의 큰손 유 씨 부부는 어떤 관계? 피해자와 가상화폐로 인연이다. 유 씨 부부, 주범 이 씨, 피해자가 모두 인연이 있다. 투자 코인이 폭락하자 주범인 이 씨와 피해자가 이 유 씨 부부 중 아내를 공동 공갈 1억 9천만 원의 코인을 갈취하려 했다라는 혐의를 또 이 주범 이 씨와 살해된 피해자는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인연이 있다. 이 씨는 유 씨 부부의 아내와 오해가 있었다라며 그 갈취 사건 이후에
친분을 또 맺었다고 합니다. 유 씨 부부 소개로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해줬어요. 야, 이거 얽히고 설킨 관계. 사망한 피해자와 유 씨 부부의 아내가 서로 비난하며 맞소송을 벌인 전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보면요, 자기들끼리 뭐 싸울 듯이 막 하다가 또 친해졌다가 의절했다가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 씨는 주범인 이 씨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일단 경찰은 이 유 씨 부부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윗선으로. 이게 지금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밤중 거의 자정 무렵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강남 한복판 CCTV가 100개가 넘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 자정이라고 하지만 강남 한복판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주 대범하게 사람을 질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에다가 이제 싣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범행을 해도 살인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보니까 차량이 발견된 게 얼마 안 돼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행동책이 2명이고 그 중에 1명은 뭐 조폭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배우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배우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뭐 투자자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일도 했던 사람이긴 한데 1억 가까운 큰 돈을 피해를 받기 때문에 뭐 앙심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 씨 뒤에 더 큰 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범행을 위해서 착수금까지 뭐 4천만 원을 이 씨한테 내려주고 이 씨가 그 4천만 원 중에서 또 일정한 금액을 행동대원들한테 또 내려주고 이러한 관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유모 씨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 가상 그 투자업계에서 아주 큰 손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피해자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서로 맞고소하면서 아주 감정이 나쁠 대로 나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이제 수사하면 더 밝혀질 더 중요하고 더 큰 일들이 그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밝혀지냐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 씨 부부가 이 씨 주범에게 4천만 원을 줬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고 네. 주범 이 씨는 배후, 뭐 윗선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경찰이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니까 이게 코인을 단순히 탈취하려고 벌인 납치극인가 아니면 원한 때문에 애초에 죽이려고 공모한 범죄인가가 헷갈려졌습니다. 더욱이 대청댐에 도착한 새벽 3시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라는 경찰 일각의 관측도 나옵니다. 범인들이 피해자 납치 후 30분 이상 가상화폐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자 주범인 이 씨가 돈이 없는 것 같으니 묻으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경찰은 이걸 매우 어색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코인을 갈취하려고 납치를 했다라는 모양새를 소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고 사실은 애초에 원한 관계 때문에 윗선에 사주를 받고 죽이려고 범행을 공모한 거 아니냐라고 경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김영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처음에는 2021년도에 투자를 하다 보니 그때 상당히 장이 안 좋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90% 투자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 돈 돌려다오. 솔직히 돌려달라는 원전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장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고 이제 했다가 저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했겠죠. 그것이 이제 귀찮으니까 오히려 그분 자체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분을 4천만 원까지 줘가면서 또 말하자면 살인을 사주, 교사했다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제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작정을 지금 이제 보도 나온 것만 했는데 죽이는 김에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저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코인은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거든요. 예. 프리코인. 코인은에 들어가서 아무리 계좌를 알고 비밀번호를 안다 해도 돈을 낼 수도 없어요. 찾아가기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수사를 통해서 진짜 진의가 살해에 있는 건지 돈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또 다시 찾는다는 것이 과연 개연성이 있는 얘기인지 우리가 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들이 범행을 벌일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경찰은 일종의 마취제를 주입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어제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범 이 씨를 체포한 장소가 성형외과 옥상인데 그 성형외과는 주범 이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근무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범행 차량에서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마취제 성분 액체도 발견됐습니다. 혹시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 저 마취제 등을 빼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만약에 우연의 일치라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보다는 경찰이 짚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일단 수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수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는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약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의사도 이 마취제를 구매할 때는 이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취제를 통해서 이렇게 범행에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이고 본인도 공교롭게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계획된 사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경찰의 추측이 완성되는 저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도 처벌받습니까? 만약에 마취제를 정익점 변호사님 남편의 범행을 위해서 빼줬다면? 그거 뭐 공범으로 처벌을 갖다 받을 수 있겠죠. 뭐 방조범이나 아니면 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은 공동 정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이 씨가 본인 자체가 이제 혐의를 갖다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내려가면서 용인 근처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또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 이모 씨가 이 범행의 핵심적인 주모자인 것은 그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그 와이프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와이프가 얼마나 가담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BTS의 지민 씨가 한국의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실감이 잘 안 나서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저는 딱 연락 받았을 때 아미 여러분들이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 주고 계신지 더 느끼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하루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첫 빌보드 핫100 1위 새 역사라는 평가가 오늘 조간신문 문화면에 많습니다. 한국 가수 중에서는 BTS가 유일한데 2020년부터 6곡 1위를 석권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BTS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BTS 지민 씨가 첫 솔로 타이틀곡 Like Crazy로 핫100 1위를 차지한 겁니다. K-팝 최초 솔로 그룹 둘 다 석권을 한 셈이죠.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 이후 최고 순위라고 합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밖에 광화문에서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반가운 이유는 봄이 와서이기도 하지만 산불을 좀 이제는 끌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나깨나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즐거운 봄 날씨, 봄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